오늘 저보고 지속 가능성, 뭐 그러니까 그 이 제목이 나온 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약간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만들겠냐고 그러고, 오늘 발제장인 김우철 교수님이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해 주셨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결국은 지속 가능성 답은 그렇잖아요.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 때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왜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까? 이제 주제는 그거 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피스컬 룰을 만들자. 강제적으로 독립국을 만들자.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정부 부채를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서 경제 3대 주체인 가계와 기업과 정부 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위치를, 왜냐하면 재정을 거둬들이는 것은 결국은 가계와 기업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조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4년 기준으로 경제주체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가 약 55.5%, 이게 기업이 23.7%, 그 다음에 정부가 한 20.8%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두 군데서 세입을 걷어서 이제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대봤고요.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가 GDP의 89.90% 정도 돼가지고 OECD 국가 한 6번째 높은 순위고, 스위스가 가장 높은 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지만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는 기업과 정부 데이터하고 굉장히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굉장히 높다. 가계가. 지금 이것도 많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 GDP의 110.6%로 OECD 주요국의 13번째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지만은 룩셈부르크는 아주 예외적으로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에 쭉 오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그 정도 돼 있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채 통계는 아시지만 D1, D2, D3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것은 D1이고,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건 D2입니다. 그래서 D2는 일반 정부, 제너럴 가버먼트 기준이고, D3는 D2에다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이고, 요거는 현금주의고, 요거는 발생주의 기준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현재, 24년 기준할 때 46%, 50%, 68% 이렇게 됩니다. 이제 49.6% 되니까 약 50% 잡고, 46, 50, 68%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변했느냐. D1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축소해다 2003년보다 약간 줄은 모양을 그렇게 보이고요. D2도 마찬가지입니다. 50.5에서 49.7. 그 다음에 D3도 잠깐 감소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듯이 반도체 호황 뭐 이렇게 해가 GDP가 증가하고 이래서 다음에 몇 년 동안 더 이제 temporary 단기적으로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국제 비교입니다. D2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이제 흔히 하는 거니까요. D2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49.7%, 약 50% 정도고, 일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러나 일본은 가계부채는 이런 게 굉장히 또 낮습니다. 그게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고, 싱가포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D3 기준으로도 일본은 뭐 아시지만 D2, D3 기준 압도적으로 높고 우리는 68%로 이 정도 모양으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기축통화, 비기축통화, 키커런시 컨트리하고 난키 커런시 컨트리 이렇게 했을 때 기축통화국의 GDP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기축통화국은 대략 40%, 60%였고 낮게 유지하려고 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샥이 들어왔을 때 대응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더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증가인데 지난 코비드-19 동안에 기축통화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가지고 이 증가율이 굉장히 빨랐고 비기축 통화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증가율은 굉장히 낮았다. 요게 재밌는데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지난 24년부터 23년까지 OECD 회원국의 증가율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쪽은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줄어든 국가도 꽤 있습니다. 일본,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많고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최고로 많이 증가한 그런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부채가 우리가 요 정도 한 12번, 13번째 되는 것 같은데, 더 낮은 국가 요 정도 위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동안 증가율이 이 정도면, 우리보다 빠른 국가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된 국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 부채.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건전성으로 굉장히 노력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와서 봤고요. 이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된 이유가 지출을 줄이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인기 정책이고 세수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반면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레이버 포스가 점점 줄어들고 국가 부채는 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지금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피스컬 룰을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30년째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피스컬 룰은 이건 셀프 컨트롤 메커니즘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정의다. 그래서 키 인디케이터는 버짓 밸런스 룰스가 있고 데스 룰스가 익스펜디처 룰스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피스컬 스페이스를 여유 있게 좀 가져가야지 우리가 외부의 샥이 왔을 때 이걸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실시됐냐? 최초는 67년대 독일에서 이게 제도화됐는데 독일에는 아시겠지만 골든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360 rules,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60% 이내, 그 다음에 버짓 데피시 3% 이내 그 마스트리트 조약에 이제 92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게 처음 들어왔고 이 당시에 EU 회원국들한테 이것을 준해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3%, 60% 룰이 개정했는데 그 이전에도 다른 스위tzerland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좀 있었다. 우리나라는 최초에 제기된 건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위안부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국회에서 재정중칙도 재정건전화법을 발의를 됐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년대 박근혜 정부 때 특히 GDP 대비 45% 이내로 이제 통제를 하자 재정중칙 도입안을 발표했으나 국회를 통과를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한국형 재정준칙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이전까지 30년이 흐른 겁니다. 30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이제 이런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D1, D2를 OECD에서 했느냐. D2,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말하는 60% 룰, 이건 D2 기준이야. 마스트리트 조약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것은 D2의 개념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는 D2 기준이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는데, 마스트리트 조약의 D2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반 정부로 디파인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스는 gross debt입니다. gross debt. And normal value outstanding at end of the year.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정부가 현재 우리가 D1, D2, D3의 D2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얘기하는 60% 룰은 바로 D2의 개념이다.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당시에. 이게 재밌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3%, 60%의 룰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그 조약의 여러 가지 피스컬 룰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데스 룰하고 버짓 밸런스 룰스, 그다음 익스펜디드 룰스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개가 3%하고 60% 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왔다. 그럼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생겼느냐? 그 IMF에서 말하는 SNA, EU에서 말하는 ESA 이렇게 되고 여기서 D2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시간을 자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죠. D 이퀄 P 마이너스 C고 이거 D는 Debt to GDP ratio, P는 Annual Deficit to GDP ratio, 이거는 Growth Rate, 나머지는 Growth 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7년도에 이게 정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EU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이 5%다. 그래서 5%가 들어갔고, 왜 거기서는 3%의 실질 성장률, 그 다음에 2%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5%, 그 다음에 그 평균 그 당시에 부채율이 60%였다. 그리고 독일이 강력하게 재정 건전한 독일이 이걸 강요해가 이걸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입김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60% 해가지고 성장률 5%가 3%가 나왔다. 그래서 이 말은 데피시트 60%가 유지되고 재정 건설책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3%가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현재는 성장률이 5%냐, 지금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그럼 이 숫자가 또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수학은 맨 처음에 그렇다. 굉장히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갑자기 안녕.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 처음에 60% average 그 당시에 이렇게 된 거고, 독일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해가지고 60%로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숫자냐, 사이언스냐, 아니 임의적인 아부트레리 넘버가 있냐. 그 논란이 많았죠. 학자들이 많이 비평을 했죠. 60%가 뭐냐. 그래서 한 게 이게 매직 넘버가 아니라는 거죠. So, lacking of robust empirical tipping points.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거를 우리가 달리 이제 시대 상황의 지위가 달라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46%, 50%, 68%잖아요. 지금 수준에서 하려면 50% 곱하기 3% 하면은 데피시트 룰이 1.5%가 돼야 되는 거고,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더 낮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룰을 그럼 모두 적용하느냐? EU 회원국들은 이걸 강요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정서에 그렇게 되게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EU 회원국들은 대각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처럼 코비드-19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야, 이걸 지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좀 유연성을 두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독일, 스위스는 데스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7년대. 그래가지고 독일은 0.3%가 아니고, 3%가 아니고 0.35%입니다. 무지무지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지금 건전하다. 제일 컸지만은. 그 다음에 신흥국 및 기타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고, 영국 같은 경우는 debt falling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 내 채무비율이 하락해야 된다. 이 정도 룰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은 debt ceiling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도를 정하는 거죠. 의회가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총액을 범으로 정하고,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회를 한도 넣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가끔 보듯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데스 GDP 레이쇼가 한 120, 30%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이런 문제가 데스 실링 때문에 일어난다.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거 뭐 지나가고. 일본은 뭐냐? 일본은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해서 이걸 흑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데스 GDP 레이쇼가 250% 가기 230, 40% 뭐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전을 할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채 발행 수익과 원리금 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나중에 순수하게 정부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데스 브레이크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스터치트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360 룰보다는 훨씬 엄격한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결과가 처리했다. EU 피스크 룰은 스탁의 개념인데 이건 규조적으로 하여튼 재정 수지를 건전하려는 그런 이제 완전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구조적 적자를 GDP 대비 0.35% 10배 가까이 더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헌법 제115조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거다.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통제 개정을 쓴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 지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스위스는 부채 비율이 37에서 40%, 독일은 약 63에서 60%. 이 정도 돼가지고 독일처럼 경제규모가 성숙하고 큰 나라에서 이 정도 유지한 나라는 아주 예외적이다. 스위스는 더 양호하게. 반면에 EU의 다른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이탈리아 EU 회원국이고 피스크 룰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60%가 아니고 이탈리아는 138% 정도 지금 되는 138% 정도 되는 것 같고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111% 정도 되는데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율, 뭐 비축과 절제, 스위스, 독일은 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줄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 미국 다 증가했습니다. 피스크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는 라이너트 로거프의 2010년 여러분이 잘 아는 페이퍼인데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죠. 그래서 선진국 20개국, 신흥국 24개국, 40개국을 200년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여기서 소위 말하는 90% hypothesis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중앙값이 1% 낮고 평균 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종종 학자들이 이 페이퍼를 이용해서 약 90%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리지널리 AR에 실린 2010년 페이퍼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더 낮게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2014년도에 헌돈 애쉬 폴린이 쓴 점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전자가 사용한 스프레드시트를 구해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과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코딩 오류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 오류로 해서 고부채 국가에서 성장이 양호했던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5개국을 계산해서 누락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선택에 임해서 2차 대전율이 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성장률도 높아 특정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외했어요. 그 다음에 비전형적인 가중치산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 그게 오류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보정하고 봤더니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국가들이 평균 성장률은 라이너트 로거프 중에 또 마이너스 0.1%가 아니고 2.2%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급격한 하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국제기구보다는 그 라이너트 로거프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부채를 억제하다 나왔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이제 많아진 거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 페이퍼는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발간된 캠브리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에 논의된 IMF 피스컬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그 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gross debt를 얘기했는데 여기 페이퍼는 이제 일부가 net debt to GDP ratio를 해가지고 그것은 한국은 이걸 했을 때 10%에서 낮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exceptionally low compared to the G7-20 average.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논문에. 그러나 이게 이것은 substantial liquid asset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rapid aging,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이것을 cigarette fiscal spread in the near term, 그러나 long term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age relating spending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은 fiscal consolidation, tightening stance, institutionalized fiscal rules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게 난키 커런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I'm a fiscal monito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악화될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양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30년 동안 피스크 룰을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우리 김유철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지출을 깎으면 비인기잖아요. 세금을 더 넣는 것도 비인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EU 회원국이잖아요. 피스크를 적용받아요. 그러나 부채 비율은 벌써 한 국가는 111%, 또 한 국가는 138%. 무지무지 높아요. 그럼 저는 이게 지금까지 예측된 한국 잘못하면은 이 도입을 해도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다른 방편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룰을, 기준을 과연 어디를 정해야 되느냐. 독일식으로 데스 브레이크 식으로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되느냐. 현재식으로 가면은 두 가지 룰을 그러면은 오늘 논문에서 나온 대로 355의 룰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느냐. 만약에 그 아까 마사추세츠 조약에서 나와 있는 그 식을 계산한다면은 연간 부채 비율이 그 5%를 그대로 가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3% 내가 아니고 2.75% 내로 또 더 타이트하게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같이 고민해 가지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해야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예약을 받기도 뭐든 간에 하여튼 예산을 깎는다 삭감하고 지출 효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고, 승세하는 것은 나중에 이천 교수님 토의에 대해서 이게 foreign tax base 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많이 왔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여의치가 않다. 물론 내년이나 몇 년간은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 때문에 세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양극화죠.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의 지속 안정성을 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구체적인 그 다음 단계에서 방안 조금 더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일반적으로 재정도 건전하고 경제 성장도 잘 되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북유럽, 스위스 이런 중심인데, 이들 국가들이 국가 예산을 정하고 쓸 때 어떠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북유럽 국가 중심으로 재정 준칙과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재정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이라 하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채무 준칙, 재정 수지 준칙, 그 다음에 지출 준칙, 수입 준칙입니다. 채무 준칙은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정 수지 준칙은 재정 수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출 준칙은 지출 상환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입 준칙은 재정 수입의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잉여가 남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법제화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준칙이 있지만 각각 네 가지 준칙 기능이 다 다릅니다. 앞에 채무 준칙이나 재정 수지 준칙 같은 경우 일종의 목표와 관련된 준칙이고, 그 다음에 지출 준칙이나 수입 준칙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달성,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 준칙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이나 독일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이런 네 가지 준칙을 모두 다 사용을 하는데 목표 준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 목표 준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출 준칙과 수입 준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는 5년 단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우리처럼 뭐 설렁설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짤 때 26, 27, 28, 29, 30이 들어가는데 실제 짜는 건 27년 예산만 바이딩하게 짜요. 그러나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적어도 27, 28 같은 경우는 바이딩해서 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축이 짜여지면 28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그 예산을 초과해서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수입에 대한 expectation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킹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국가들이 독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법제화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재정 준칙을 다 사용하지만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서 그 기능별로 잘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잘 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OECD 보고서를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이 네 가지 준칙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정도가 가장 유효했냐라는 결과를 보면 일단 법제화했느냐 정도, 그 다음에 지출 준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5년 단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재정 준칙과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을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5년 단위 국가 재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을 짤 때는 26, 27, 28, 29, 30 하는데 27년 예산만 바이딩하게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28, 29, 30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28년 예산 짤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바이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수 추계하고 이럴 때 그만큼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보면 행정부에서 롱런 피스컬 인밸런스를 추정을 해요.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크로하게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쫙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분야, 장기요양 분야 이렇게 30년, 50년 단위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을 추정해서 보면 가장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분야가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짤 때는 정부 공약을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기 추계를 보고 예산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에티튜드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독립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늘상 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가들이 정말 독립적인 재정기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 다른데 이렇게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예산이 얼마만큼 법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CPB 같은데 센트럴 플래닝 보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매년 큰 대선이나 공약이 있을 때는 공약에 대한 재정을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원할 경우에 한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년 단위로 바뀌고 예산 짤 때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 입안에서 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항에 맞추어서 재정을 하는 단계 같으면 재정 공약이 얼마만큼 공약이 수행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재정이 필요하냐에 대한 올바른 추계가 있어야 그게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 선택을 할 것이냐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네덜란드, 영국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스펜딩 리뷰입니다. 지출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립적인 재정기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심화왔을 때 스펜딩 리뷰를 통해서 예산을 한 10% 정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펜딩 리뷰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각 지출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그냥 공고를 하면 삭감을 하는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펜딩 리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겨우 재정이 건전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그냥 문의만 하고 있는 게 5년 단위 재정 운영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